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요. 잠시 밥 먹고 자가지고 아직 안 지워졌네요. 이런 파트에서, 전자공학 파트에서 지금 이 교재에서 있는 게요, 전자회로 하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에 관련된 일반적인 반도체 공학부터해서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디지털 공학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C 언어 쪽에 이제 문제들이 좀 들어있는데, 아무튼 전자 쪽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도 보통 뭐 적으면 한 6점이고 많으면 10점 가까이 나오는 그런 파트고, 그죠? 여기는 한 8점 정도가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고, 여기가 2점 정도가 그냥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많이 나오는 범위니까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특히 디지털 공학은 배우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도 시험 문제는 비중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제 여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봐도 그냥 대충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 파트에서는요, 전기 자기학이죠, 그죠? 이 둘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서 비중이, 특히 회로 이론 같은 경우가 비중이 제일 높은 파트니까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력 파트는 특별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작년, 재작년 다 기출 문제가 없었던 거고, 전력은 지금 나와 있는 기출만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기기는요, 제어 쪽인데, 이 제어는 지금 우리가 그 5, 6월 수업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제어는 특별하게 수업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은 하진 않았으니까 해야 될 거고요. 기기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 6월 이론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다른별 문제풀이까지 정리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가 바빠가지고 이건 문제를 안 풀었죠, 그죠? 안 풀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수업을 하면서 다른별 문제풀이 내용까지 좀 집어넣어가지고 수업을 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기가 여전히 2점밖에 잘 안 나오고, 그죠? 재어야 한 2점에서 4점 정도, 많이 나올 때는 6점까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2점에서 4점 정도고요. 나머지 자기학하고 회로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은 작년까지도 여전히 좀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은 진짜 많이 했고요. 재작년은 이론 수업까지도 하면서 했는데 2점 나왔고, 작년에는 이론 수업을 안 하고 문제풀이를 했는데 그래도 적당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2점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문제풀이 내용을 반으로 줄일 겁니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통신은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기출 문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은 진짜 통신 문제는요, 우리 다른별 문제풀이에 제일 통신의 제일 뒷장에 보면 해밍 거리하면서 그 비슷한 문제들은 있었는데 그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 6년 전에 문제 많이 나올 때 맨날 모의고사 보던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단일 문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문제 나오는 시험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할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작년에 좀 아쉬웠어요. 모의고사를 그 문제를 한번 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모의고사 할 때는 여전히 통신 문제 한 문제씩은 이제 집어넣을 건데, 올해는 좀 맞춰보도록 해봐야죠, 그죠? 열심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이 7월, 8월, 9월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부터 빨리 하고요.
얘를 간략하게 하는 걸 8월 말에 할 겁니다. 8월 말, 7월 말까지 하고요. 이 8월 말에 예, 마무리 짓고 9월 달에 예,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원래 제가 수업은 이걸 7월에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7월에 했다가 복습 좀 하고 시험장에 가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거보다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시험 때 가까워서 해보고 계속 그 감 잃지 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9월에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8, 9 형식으로서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얘는 일주일 아니면 수업 3번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에 대해서 다른 질문 하실 거? 그리고 수업 듣다가 도망갈 사람들요. 왜 학기 시작하면 도망가야 되는 사람? 2사람밖에 없나요? 도망 안 가면 안 되나요? 여기는? 안 돼요? 졸업은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졸업 상관없죠? 성이 상관없지? 자, 2학기 때는 수업은 거기 4학년 2학기면 거의 금요일만 하루에 다 모을 수 없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제 올해 꼭 합격하도록 합시다. 제가,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단어물 문제풀이 끝나면 바로 모의고사 보고 바로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진짜 옛날이었는데, 옛날 시작할 때에서 지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중간에 빠지지 말고. 성리 어디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자, 어쨌든 그 힘들어도 빠지지 말고요. 조금 열심히 끝까지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올해 다 합격합시다. 진짜 다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공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장요. 여기 반도체 공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건 상식이죠. 그죠? 반도체 들어가기 위한 기본 상식입니다. 반도체의 내용 정리는요,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진화량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 얼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럼이죠. 물론 마이너스는 당연히 써줘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전자의 질량은요, 이건 몰라도 되는데, 예?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다. 전자의 질량은요? 9.109인가요? 9.109인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 양승자의 진화량은요? 양승자의 진화량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맨날 전자의 진화량과 양승자의 진화량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고 했죠. 그죠? 양승자를 이 플러스라고 하면 되나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중성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핵은 뭐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원자번호 몇 번이고요? 14분에 해당되는 실리콘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실리콘일 때 양승자의 개수 몇 개요? 14개입니다. 중성자의 개수는요?
이때 중성자도 14개인가요? 그래서 이거 14개. 근데 양전기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14개니까 이거 14개하고 전자 14개가 같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전하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인데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다. 근데 중성자는요?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전하량이 없더라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요? 질량은, 전자의 질량은 좀 전에 저기서 이야기했던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 이때 양성자의 질량은요? 이건 곱하기 1840배 해서 이게 1.76인가요? 67인가요? 67인가요?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고, 중성자의 질량은요?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같은 크기를 가진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요?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를 다 합치면 원자의 질량인데, 이 전자는 1840개 모아야 이거 하나다 보니까 질량에 그냥 영향을 안 주고, 여기에 중성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의 합이 원자의 질량이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 양성자의 질량,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좀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의 비전하. 비전하라는 말은 뭐야?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율이었죠. 그죠? 질량분의 전하량의 비율이었고요. 이게 1.67이었으면 이건 1.76 곱하기 11성계 정도, 11성 정도죠. 이렇게 됐고요. 1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한 전자의 개수. 이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인데, 이때 이를 몇 개를 하면요, 이게 1쿨롱이 될 거냐 라고 하니까 이 개수는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이고, 이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이니까 얼마요? 이게 6.24, 뭐 정확하게는 24는 아닌 것 같고, 그죠? 24 곱하기 10의 18성기. 그래서 이 수치는 좀 암기합시다. 그래서 이 수치는 좀 암기가 좀 돼줘야 될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요만큼의 개수가 모이면, 이렇게 전하량으로 따지면 그의 전하량이 얼마라고요? 이게 1쿨롱의 전하량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문제인데 시험에는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에 요즘 간혹 등장을 해요. 여기 10V고요. 여기가 2kΩ입니다. 2kΩ일 때 이 저항을 통과하는 전자. 그러니까 T가 0.5초 동안에 이 도선, 지금 이제 이런 회로의 이 도선을 통과하는 총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2kg에 10V예요. 2kg에 10V니까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얼마요? 5mA죠. 그죠?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니까 2K분의 10이니까 5mA예요. 그러면 이게 5mA인데 이 시간 동안 통과한 전자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이 시간 동안 통과한 전하량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하량 Q는 IT라는 이런 공식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Q는 IT니까 I가 이거고 시간이 이거예요. 그러면 0.5 곱하기 5mm 하니까 얼마요? 이건 0.25mC이죠. 0.5 곱하기 2.5인가요? 2.5mC. 5mm 곱하기 0.5니까. 그러면 2.5mC를 만들려면 전자 몇 개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센다는 건 말은 아니고 얘의 전하량이 얼마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전류를 구해서 전하량을 구하고, 그러면 전하량이 구해지면, 그러면 1쿨롱을 만들려면 필요한 개수가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면 1mC를 만들려면 필요한 개수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3개만 치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mC를 만들려면요, 6.24 곱하기 10에 15승계거든요. 그러면 15승계에 2.5만 곱해지면 되니까 그냥 대충 알아서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속.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 내면 항상 내는 문제입니다. 내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전하량의 관계를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쿨롱의 전하를 만들려면 전자 몇 개가 들어가야만 1쿨롱의 전하를 만들 거냐라는 이런 개수입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 N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식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 의외로 좀 덜 씁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공학에서는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써요. 거의. 에너지 단위는 거의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W는 QV라는 거 단어 무조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W는 QV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Q가 전자가 될 때는 이 전자에다가 몇 볼트의 진압을 가했을 때 걔가 받는 에너지라고 하면 이 Q가 전자는 너무 작다는 거죠. 거기다가 6볼트를 걸었다. 그럼 6볼트를 걸었을 때 그때 이 전자가 받는 에너지 하면 이게 얼마예요? 9.612인가요? 9.6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은 계산하는 저도 불편하고, 그리고 계산을 했다고 해도 이 수치가 도대체 얼마의 크기에 해당되는 수치인지는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감이 안 오니까 이 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줄을 가지고 에너지 표현을 하면 이건 감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자를 다룰 때만큼은 에너지를 쓸 때 줄이라는 걸 좀 쓰지 않고 이 전자의 전하량이라는 이 값은 거의 고정된 값이니까 이걸 그냥 E라고 하고, 전자 하나에 몇 볼트요? 6볼트를 걸었을 때 받는 전하량 라고 하니까 이걸 6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놓으면 이건 전자 하나를 전이차가 6볼트가 되게끔 움직일 때 사용되는 에너지, 그게 끝인 거든. 그러면 0.7 일렉트론 볼트, 전자 하나를 0.7볼트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압과 에너지가 거의, 전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압과 에너지는 거의 같은 개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는 이 전자를 다룰 때는 그냥 얘를 맨날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실리콘, 에너지 밴드 갭이 얼마야? 이 에너지 밴드 갭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2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전하를 이만큼 끌어올리려면 플러스는 끌어올려야 되고 마이너스는 내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자를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끌어올리려면 몇 볼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이 정도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전이차가 몇 볼트라고요? 여기 있는 전자를 여기까지 올릴 때 1.1에서 1.2볼트 정도로 올리면 이게 그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요만큼의 에너지다 라고 하니까, 에너지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도대하고 가전자대에서 존재하는 이런 에너지를 이동할 때 에너지 관점에서 원래는 이동을 다 해야 되는데 전위 관점에서 이동하고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일렉트론 볼트를 쓴다는 것은 반도체 공학에서는 진짜 이건 엄청 유용한 관계니까요. 이 반도체를 우리가 다뤄야 될 때는 좀 많이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 2에다가 1볼트를 가한 거다. 근데 이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곱하기 1볼트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를 줄로 표현하면 이만큼의 값이더라. 이런 것들은 반도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식. 자, 2번입니다. 전자볼트는 한 개의 전자가 1볼트의 전이차를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1 일렉트론 볼트로 정의한 것이다. 이건 좀 전에 했네, 이거죠? 1.6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 자, 전격이 100볼트에 50W의 백열 정보의 필라멘트를 0.1초 사이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 몇 개냐? 좀 전에 했죠? 빨리 풀어보세요. 이 꼬마 전구를 켜는데 100볼트의 전압을 쓴다는 거죠. 100볼트의 전압을 쓰면 이 꼬마 전구가 50W라는 전력을 소모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모한다는 말은 이 전력 P가 얼만데 라고 하면 P는 IV고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는 100볼트에 50W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전압과 전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I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I는 얼마야? 0.5A의 전류가 되고. 그러면 0.5A의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이제 이 전류가 흐른단 말은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건데, 그때 이 필라멘트를 0.1초 사이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아까 전에 했듯이 Q는 IT. I가 0.5고요. 이건 0.1초. 하니까 이 0.1초 사이에 통과하는 총 전하량이 0.05 쿨롱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0.05 쿨롱이고. 그러면 이렇게 0.05 쿨롱을 만들려면 전자 몇 개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건 항상 1쿨롱을 만들려면 6.24 곱하기 10의 18승기. 그러면 0.05니까 이게 0.01을 만들려면 16승기. 5니까 곱하기 5 해서 그냥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30점. 3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3.12 곱하기 10의 17승기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이런 수치 나오면 이걸 만드는데 이거다라는 것까지는 그냥 빨리 가고, 그 다음 계산은 나머지 5만 할 수 있는 그런 계산으로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봐주시고요. 1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라고요? 호진? 1 일렉트론 볼트의 정의가 뭐예요? 이 전자 하나를, 그죠? 1볼트의 전이차가 되게끔 움직일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면 그게 1 일렉트론 볼트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의 전자를 1볼트의 전이차가 되게끔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 자, 그리고 균일한 평등 자장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사한 전자의 궤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기야하면서 이런 거 많이 받았죠, 그죠? 평등 자장.
균일한 뭐 평등자장. 이게 평등자장이 뭐였죠?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공간적인 크기에 공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공간에 같은 크기의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평등자장. 그래서 같은 크기의 자기장이 존재한다. 이때 이런 자기장과 전자가 입사를 하는데요.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임의의 각을 이루며 입사한 경우에 이 전자는 어떤 운동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수직으로 입사한다. 속도 V로 이렇게 입사하면 어떻게 돼요? F는 Q의 V 크로스 B죠. 그죠? 그래서 이 V 크로스 B로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뭐예요? 전자다 보니까 마이너스 전하량이죠. 마이너스 전하량이니까 그냥 V 크로스 B를 한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이건 V 크로스 B 하면 힘은 이쪽인데 이게 만일에 전자라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받으니까 이렇게 이동할 거고죠. 그래서 이쪽을 갈 때도 역시 V 크로스 B 하면 이쪽인데 반대로 해가지고 얘는 이런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운동을 뭐라고요? 원운동한다. 그래서 원운동이라는 단어가 일단 나와야 될 겁니다. 이런 원운동은 물리에서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이게 가속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용어는 안 쓰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기하고 같은 방향으로 입사한다. 어떤 운동을 해요? 네? 말을 해요. 자, 승수. 이건 어떤 운동을 하죠? 이건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가면요. 그죠? 요렇게 들어가면 얘는 얘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V하고 B가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니까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0이고. 힘이 0이면 F는 ma거든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힘이 0이란 말은 가속이 안 되고, 그럼 가속이 안 되면 V는 V0 플러스 AT거든요. 이게 가속이 0이면 속도의 변화가 초기값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더라. 라고 해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등속 운동을 하더라.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각이다. 그 임의의 각이란 말이 우리 보통 비스듬하게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 비스듬하다는 말이 힘 중에서 특정 방향의 힘은 이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힘이고, 또 특정 방향의 힘은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의 힘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러면 비스듬하게 들어간단 말은 이렇게 이 힘이 지금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이게 수직 방향이라면요. 비스듬하단 말이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으로 힘이 거기 초기 속도가 공급이 되면요. 이건 이것 중에서 자기장과 같은 방향과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 두 가지가 나눠질 거니까 얘 때문에는 무슨 운동을 하고요? 원운동을 하고, 얘 때문에는요 직선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럼 이거는 원운동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원운동을 하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요? 그걸 우리는 보통 나선 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프링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스프링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더라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정한 자석 밀도 B를 가지고 있는 균일을 자개하고 수직을 이루는 평면상을 일정한 속도 V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전자의 각속도하고 회전 주기를 구해라. 사실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자기학에서 딱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배울 자기학이다 생각하고 주기 구하면 얼마 나오던가요? 각속도 회전 주기를 구하라. 이건 알아서 구하면 되죠, 그죠?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건 유도를 해봐야지 어떻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수직으로 입사하면. 그럼 원운동을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반지름, 그죠?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에 관련된 관계를 볼 겁니다. 근데 모든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는 말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과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어떻게 될 때요? 같은 크기가 될 때 이제 원운동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했고, 그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에 관련된 크기가 R분의 mv제곱이다. 근데 이 힘은 어떤 사람은 구심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원심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구심력은 지금 이제 이게 아니라 뭐요? 안쪽으로 끄는 힘은 F는 뭐요? QVB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QVB니까 안으로 끄는 구심력은 Q의 V 크로스 B예요. 근데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냥 QVB인 거예요. 힘의 크기를 따지면요. 이건 안쪽 힘.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R분의 MV제곱. 그래가지고 이 R분의 MV제곱이 QVB하고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원운동을 하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없어지고요. 일단 R부터 하면 반지름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QB분의 MV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원운동하는 물체의 반지름은 QB분의 MV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을 크게 하려면 속도를 빠르게, 초기 속도를 빠르게 가면 이렇게 돈다. 그리고 질량이 무거운 전하를 사용을 하면요. 이건 좀 더 관성 때문에 크게 돌 거다. 근데 Q나 B를 크게 하면요. Q나 B가 커지면 이건 안쪽으로 미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크게 못 돌고 작게 돌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리듬 정도는 좀 익혀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각속도죠. 그죠? 오메가가 얼마냐 하고 했을 때 이 운동 속도 V는요, 이렇게 원운동하는 속도는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요. 속도는 단시간에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는 2πr이다.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은 보통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주기분의 2πr 해가지고 이런 원운동하는 물체들은 무조건 T분의 2πr 아니면 뭐야? 2πfr 해가지고 오메가 R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무조건 오메가 R로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면 여기에 오메가 R이다 하니까 R 없어지고요. 오메가는 N분의 QB 이렇게도 될 거고,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T분의 2파이니까 T는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요 QB분의 2파이 또는 F는 2파이 N분의 QB 라고 해가지고 주기가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관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못 운동하는 물체들은 어쨌든 요 관계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리듬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것들이 나와도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전 주기를 물어보면, 각속도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보통 시험 문제 같은데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이 반지름의 관계하고 주기의 관계가 말로써 많이 나와요. 말로써 나올 때 특히 주기를 물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초기 속도를 지금 이제 V0다. V0일 때 주기가 T0다. 그러면 초기 속도를 2V0로 2배를 높인다. 그러면 주기는 몇 배가 되냐? 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주기를 구하는 관계를 보니까 주기는 초기 속도하고는 전혀 무관하더라. 그래서 무관한 관계를 띄니까 이게 변화 없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말로서 나올 때 틀리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반지름은요, 말로서 나오면 대부분 다 맞춰요. 좀 감이 있는 친구들은 반지름은 당연히 커지겠지. 뭐 이렇게 되면 커지겠고 이렇게 되면 작아지겠지라는 리듬이 있는데 이 주기나 주파수는 이게 리듬이 좀 있는 사람, 감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가 맞나 틀리나라는 긴가민가해지는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식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전자하고 양성자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을 OX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뭐 풀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 나갈 범위는 무조건 풀어오세요. 수요일 할 건 다이오드 끝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수요일 날, 여기 늦게 오신 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번 수요일은요, 제가 수업을 오전까지만 할게요. 오후에 제가 제어공학 수업이 안 끝난 게 있어가지고 그 제어공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만 오전까지만, 문제풀이 수업은 오전에만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며 같은 종류의 전기는 서로, 이건 반발하죠. 서로 반발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는 서로 흡입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 1번은 틀렸고요. 그죠? 전자의 질량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cm이고 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40배 정도 무겁다 라고 하니까 이건 맞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전자하고 양성자가 가지는 전기량의 절대값은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전자는 둘 다 전기량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쿨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떠나서 물질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전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고요? 자유전자다 라고 이제 이분 좀 있으면 열심히 떠들어야 될 이야기가 자유전자죠. 원자에서 양성자의 숫자는 우리가 원자 번호 6번, 그럼 양성자의 개수가 6개인 거예요. 탄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거고, 원자 번호 14번, 양성자의 개수가 14개죠. 그죠?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요. 이 중성자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그 원자 핵에 양성자만 있으면 플러스는 서로 밀치니까 이게 핵으로서 어떻게 딱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여기 중성자가 같이 있어가지고 얘가 양성자끼리 반발하는 것을 하나 그래도 핵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게 양성자죠. 그죠? 그래서, 중성자가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가 작을 때는 중성자의 개수하고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요. 같은데 원자 번호가 계속 커지면요, 이게 계속 커지면 반발하려고 하는 힘이 더 산만해지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의 개수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래야 묶고 두려고 하는 힘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1번만 잘못된 거네요. 자, 8번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의 일반적인 용어들이다. 각각의 내용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미 준위가 검지대 중앙에 위치하여 자유전자하고 전공의 농도가 같은
반도체. 이건 무슨 반도체요? 진성 반도체. 전도대에 있는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전공에 의해서 다시 잡혀서 전공을 채운다. 이 단어하고 단어를 쓰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반도체 공학에서 이건 제기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전도대에 있는 전자가요, 가전자대에 있는 전공으로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가전자대로 떨어진다는 말은 이 전자가 이 전공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전자대에서도 전공이 하나 없어지고 전도대에서도 전자가 하나 없어지는 이런 현상을 재결합 과정이다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는 캐리어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쌍소멸이죠, 그죠? 이런 용어를 쓰더라. 그 다음에 열 생성률을 G, 재결합률을 R, 이걸 R이라고 하고요. 열 생성,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하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하나 발생하고 여기도 뭐가 발생하고요? 전공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열 생성이라고 하고, 이 열 생성, 스몰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로서 G로서 많이 표현하는데, G는 쌍생성이라고도 합니다. 캐리어 관점에서는 캐리어가 쌍으로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쌍생성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쌍소멸 과정이다. 그리고 이 R하고 G하고 R이 같은 거. 그러니까 처음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상온이 탁 주어지면요, 처음에는 올라가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 전자가 많아지면요, 이게 전자가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다 보면 부딪혀요. 그럼 부딪히면 에너지를 잃고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열 생성도 되고 소멸도 돼요. 그러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요, 올라가는 개수하고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개수의 양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도 안 올라가고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의 크기가 같아지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면 여기에 있는 캐리어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캐리어의 개수가 변화 없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죠? 얘가 일정해지는 이 과정, 이게 R하고 G가 같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요? 이게 열평형 상태다라고. 그래서 이 열평형이라는 단어도 한번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P형 불순물 종류,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N형 불순물의 종류를 적어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진성 반도체, 반도체의 종류는 진성하고 뭐야? 불순물 반도체. 그리고 뭐 화합물 반도체. 이런 세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 우리 시험은 이 혼합물이나 화합물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은 잘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안 나오니까 얘는 크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성 반도체하고 불순물 반도체 이런 거고. 그러면 그때 진성 반도체요. 맞다. 수업 오면서 전자회로 이론 교재 가지고 오세요. 이론 교재는 항상 같이 펴놓고, 일단 뭐 어디에 당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론 교재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뭐 이제 문제풀이 교재에도 적어야 되겠지만, 이론에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책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이건 보세요. 진성 반도체, 순수한 사가원소로서 실리콘하고 뭐요?
게르마늄 같은 이런 형태의 물질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전성 반도체. 얘는요, 이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은 주가 되는 거고, 그죠? 더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더하기 되는데, 여기에 뭐가요? 3가가, 5가가. 그러면 이 3가의 종류가 뭐가 있었고요? 부활가인. 저는 부활가인 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이건 알아서 외우시고. 그리고, 5가 불순물은요? 그래서 파습이라고 하면서 내용은 끝말잇기 한다. 그래서 P, A로 시작하면 AS, 파, 서, B. 이렇게 해가지고요. ASS로 끝나고요. SSB로 끝나고, BI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던 방법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는 저는 부활가인 해가지고 외웠는데, 우리 공무원 학생들은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걸 외울 때 뭐 브라운 아이들 걸스에 가인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별로 안 어울려요. 네, 저는 부활 가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요. 근데 이걸 첨가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론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불순물 반도체하고요 화합물 반도체의 차이. 이 화합물 반도체, 다른 말로는 혼합물 반도체거든요. 혼합물 반도체의 차이가 뭔데요? 라고 하면 불순물, 화합물, 이게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이건 불순물 반도체는요, 화합물 반도체는 일단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섞여 있는 것. 화합물이죠. 불순물은요? 불순물도 섞여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섞여 있는데 그 양이라고 했죠.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불순물 반도체는요. 불순물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 실리콘이 있을 때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이 딱 이 정도로 정해져 있으면 이게 1.1에서 1.2입니다. 그러면 불순물을 첨가하면요. 해도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 자체는 변화를 못 시켜요. 그냥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의 양보다 첨가하는 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실제로 1세제곱센치당 1세제곱센치라는 이 큐빅을 만들 때 실리콘 원자 몇 개 들어간다고요? 그때 몇 개 들어갔어요? 10에 22성이에요? 4성이에요? 모르나요? 22성계 들어간대요. 이 정도의 실리콘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3가나 5가 불순물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어요? 이게 10에 16성에서 작으면 15성이고요. 적당하면 10에 16성이고 많으면 10에 18성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가 일반적인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 하면요. 10에 15성에서 10에 16성 사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쓰는 제너 다이오드 같은 거.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도핑 농도가 10에 18성이에요. 근데 이제 엄청 많이 쓰는 터널 다이오드 같은 거 하면 10에 20성을 넘기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건 이 범위다. 그러면서 22성에 대해서 16성은요. 16성은 100만 개 중에 한 개다. 그러면 100만 개 중에 한 개다 보니까 얘가 100만 개 있을 때 얘가 한 개 꼴이 있다. 한 개 꼴이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순물이죠. 이건 혼합물 아니에요. 혼합물이 되려면 뭐가 좀 비등비등해야 혼합물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불순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불순물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처음에 반도체를 배울 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순물 하면 약간 부정적인, 그죠? 부정적인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가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애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불순물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의미는 엄청 중요한데 양이 비율이 적으니까 불순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화합물은요. 화합물은
B가 6대 4, 4대 6, 7대 3, 뭐 이런 비율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원래 실리콘이 에너지 밴드 갭이 이걸 때 실리콘하고 다른 물질이 섞여버리면요. 에너지 밴드 갭이 그 두 물질의 중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갭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화합물 반도체. 그래서 이 화합물 반도체들은 그 양의 조절을 해가지고 에너지 밴드 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화합물 반도체고요. 이 불순물 반도체는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의 조작을 하는 게 불순물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이 화합물 반도체는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으니까 이것까지는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학교에서 반도체를 배우는 사람들은 뭐 기초로 이걸 배우고 나머지는 이거죠.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밴드가 물질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 밴드를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봐두시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좀 이따 좀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P형 불순물 종류는 이런 거고, N형 불순물 종류는 이런 게 있더라. 게르마늄의 진성 캐리어 밀도는 상온에서 실리콘보다 높다. 그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리콘 가운데 핵이 있고요. 주위에 전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 두 번째 궤도에 8개, 세 번째 궤도에 몇 개요? 4개.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실리콘이고요. 게르마늄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궤도에 2개, 8개, 18개, 4개죠, 그죠? 그래서 체외곽 전자가 지금 현재 4개인 건 똑같은데 얘는 원자 번호 얼마요? 14번인가요? 2개, 8개, 4개니까. 그래서 이게 14개면 양성자도 14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2개, 8개, 18개 해가지고 28개, 4개에서 원자 번호 32번이었죠, 그죠? 그래서 32번인 게르마늄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체외곽 전자요. 체외곽 전자. 이 핵과 체외곽 전자의 그 구속력요. 구속력이란 말은 체외곽 전자를 내가 떼낼 때 필요한 필요한 힘은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에서 어느 게 더 세다고요? 실리콘이 좀 더 단단하게 구조가 돼가지고 떼내기가 힘들더라. 그럼 떼내기가 힘들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뭐였습니까? 여기가 체외곽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여기 전자가 있는 거죠. 이 전자를 내가 떼내기 위해서, 밖으로 떼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요만큼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이라고 했고,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를 떼면 바깥쪽으로 전자가 탁 뛰쳐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만들어진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빈자리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고, 얘가 빈자리가 만들어진 얘를 우리 뭐라고 불렀고요? 전공이라고 불렀고, 얘가 자유전자다. 얘는요, 자유전자가 아니라 뭐야? 궤도전자, 구속전자. 그죠? 이런 전자라고 불렀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구속전자, 궤도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대를 가전자대, 그리고 자유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대를 뭐라고 불렀고요? 전도대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 안쪽 전자요. 이 안쪽 전자는 저 아래쪽에 있죠. 저 아래쪽에 있는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건 물리에서만 중요하지 반도체에서는 전혀 중요하진 않더라. 그까지 가려면 우리는 이 물질은 특성이 이제 여기 있는 전자는 다 나가버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취급도 안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로서 많이 쓰는 게 이 체외곽 전자에 해당되는 가전자들, 그리고 이제 뛰쳐나온 자유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시대, 전도대. 이게 중요했고, 그죠? 그때 이 자유전자하고 전도대 사이의 에너지 간격, 이 에너지대 간격을 뭐라 불렀고요? 이게 이 부분은 분명히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대라서 검지대라고 하는데, 이 간격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검지대보다는 EG라고 하고 에너지 밴드 갭, 그죠? 에너지 밴드 갭. 그래서 이 에너지 밴드 갭이 크다.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에너지 밴드 갭이 크다. 여기 있는 전자를 내가 떼낼 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줘야 된다. 에너지 밴드 갭이 작다. 그러면 조금만 투입해도 된다. 라고 하면요. 그러면 게르마늄에서 이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여기서 에너지 밴드 갭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일 때는요. 실리콘일 때는 여기 있는 전자를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 하면 적어도 핵에 대한 구속력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좋을 거다. 셀 거다. 그럼 떼내기가 약간 힘들다. 그래서 떼내기가 힘드니까 얘를 여기에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EG가요. 이 EG가 얘보다는 크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크더라라고 해서 이때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이 절대 온도 0도일 때는 얼마고요? 1.21이고요. 절대 온도 이제 300도 K. 300K 같은 거. 1.1. 이 정도의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업 시간에 1.1에서 1.2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고요.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요. 이 크기가 0.78에서 0.72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0.7에서 0.8이라는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에너지 밴드 갭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에너지 밴드 갭이 0.7, 0.8이다 라고 하는 이게 여기 있는 전자를 이만큼 옮길 때 저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전위로서 따지면 0.7V에서 0.8V의 전위차라는 거죠. 그래서 전위차가 해당되더라. 여기는 1.1에서 1.2V의 전위차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형태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리콘이 게르마늄보다는 에너지 밴드 갭이 어떻게 된다고요? 게르마늄하고 이지의 실리콘은요. 실리콘은 이게 더 크더라. 그러면 이게 더 크면 커서 상온이 됐을 때 똑같이 상온이 되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실리콘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게르마늄, 이게 실리콘이네. 실리콘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만들어진 전자의 개수하고 게르마늄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 만들어지는 전자의 개수 중에서는 어느 게 더 많아진다고요? 게르마늄이 좀 더 많을 거다. 왜냐하면 에너지 밴드 갭이 좀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작으니까 좀 더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르마늄의 진성 캐리어 밀도, 이게 진성 캐리어 밀도가 순수하게 게르마늄만 있을 때 이게 전도대에 올라와 있는 전자의 개수, 그게 진성 캐리어 밀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성 캐리어 밀도는 상온에서 실리콘보다 높다. 그 이유는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에너지 밴드 갭이 작아서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리듬 정도를 좀 알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다. 옳고 그름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성 반도체에서 전자의 밀도하고 전공의 밀도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성일 때는 외부에서 다른 불순물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은요, 진성일 때는 여기 있는 전자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전자가 되고 얘는 전공이 되죠. 그래서 전자가 올라가면 전자가 되고 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전도대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요, Ni,
그다음에 여기에 가전자대에 있는 전공의 개수, 이 전공의 개수가 PI인 거예요. I는 진성이고요, 인트린식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전자의 개수하고 전공의 개수, 가전자대에 있는 전공의 개수하고 전도대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진성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무조건 같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성 반도체에서 전자의 밀도하고 전공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같더라. 불순물 반도체의 고유 저항은 진성 반도체의 고유 저항보다 크더라. 또 이상한 단어가 나오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이 사람들이요? 맞나요? 틀리나요? 자, 대답도 안 하니까 저도 수업 안 할래요. 좀 쉬었다 합시다.